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은 산행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산행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도 산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둘레길 등을 걷다 보면요,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던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고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우리나라 산들 가운데는 서울의 산들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을 많이 다녔고요.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면 그 맥이 55개의 산으로 이어져 나오는데요. 하남이라는 곳의 검단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하남의 검단산까지 돌아오는데요. 그걸 서경 55산이라고 해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시간 약 10달에 걸친 것처럼 서울 경기 55산을 10달에 걸쳐 완주했었는데요. 그걸 혼자 하기는 참 힘들고요. 매주 토요일 그 여자 산행대장을 따라서 20명에서 25명의 사람이 함께 완주했던 산행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100대 명산들 가운데 하나인 용봉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정말 쫄딱 맞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내용을 최고의 독일 심리학자가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하는 51가지 심리학 법칙을 서술한 책입니다. 51가지 법칙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책 제목은 마음의 법칙. 지은이는 독일 심리학의 명콤비인 폴크 키츠, 그리고 마우엘 투시입니다. 옮긴이는 김희상,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 책 페이지는 299페이지고요. 책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판 1쇄 발행이 2022년 2월 10일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자료를 보면요, 제일 먼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제목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각 파트마다 10개씩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심리학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심리학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요령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쓰든 아니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책은 일상의 심리 정글을 헤쳐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게 틀림없다. 심리학자가 쓰는 말을 배우고 사용하라.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심리학 지식은 일상에 응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부디 당신이 이 책을 즐겁게 읽고 분석하면서
인생에 커다란 도움을 줄 자아인식을 얻어내길 바란다. 미넨과 쾰른에서 포크 키츠와 마뉴엘 투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리학 법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법칙.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습관화. 연말정산, 봄맞이 대청소, 묵은 자료 정리 등 이런 짜증스러운 일은 다들 적어도 하나쯤 경험해 보았으리라.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긴다. 골치 아픈 세금 계산을 하다 갑자기 생각난 쇼핑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책을 펼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전부터 읽으려고 벼르든 책이야.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읽을 때다. 반대로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맛있는 식사, 럭셔리한 거품 목욕,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축구 경기 등 이때 우리는 주의를 흐리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 절대 방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돌연 광고가 끼어든다면 우리는 방송국을 저주한다. 광고 산업과 더불어 세상은 돌연 빌어먹을 세상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서는 방해가 짜증스러운 반면 성가신 일에서는 방해가 오히려 기쁨을 준다. 정말 그럴까? 정확히 그 반대가 진실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짚어보자.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겠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평화롭게 꿈틀거리던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특정 자극, 이를테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했다.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다. 처음에 아기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극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반응은 점점 약해졌다. 이처럼 자극에 대한 태아가 보이는 반응에 심리학자들은 습관화라는 거창한 표현을 붙였다. 습관화는 우리가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극에 대한 반응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과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습관화의 저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한편으로 보면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되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게 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화는 어떤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을 무뎌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마케팅 제안서를 쓰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든, 방송에서 사회를 보든, 자동차 경주에 나가 운전을 하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든, 돈을 많이 벌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 느꼈던 짜릿함은 곧 사라지고 만다. 습관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 습관화는 불편한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짜증스럽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 실험 결과를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여줬다. 차이가 있다면 한 그룹에는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다른 그룹은 그저 영화만 보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영화를 본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광고가 들어간 영화를 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 여겼음에도 말이다. 이런 원리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 휴가를 한 번에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게 현명하다.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 즐기는 전략을 써서 말이다. 부담스러운 일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 일을 끊어주면 습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부담감이 덜어진다.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당신의 인생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제7법칙.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이론. 다음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보라. 시험을 망쳤다.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다.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다.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한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나머지 접시물에 코박고 죽고 싶으리라. 이상할 거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내면에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라는 미신 말이다.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 아닌가? 기쁨이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확인해 보자. 인생은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대체 언제 당신이 사장을 바꾸었는가? 시어머니가 당신 생각대로 바뀌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주던가? 차라리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자. 먼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바깥, 곧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가? 회의에 들어서며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하게 맞아주는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은가? 운명이 때마침 당신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걱정거리를 나누어 줬는가에 따라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조금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유념하자. 실제로 당신은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기쁨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분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 기쁨의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된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청, 얼굴과 배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피 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런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집약된다. 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실반 톰킨스가 1960년대에 개발한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 보자. 만족한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거닐어 보는 거다. 그러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라.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동료든 상사이든 배우자이든 여자친구든 이웃이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하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럼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웃음 없이 지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의 효과를 익히 깨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제16법칙 충고의 밑바닥에 깔린 자기 중심적 관점 투사. 지금 당신은 부부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혹은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아무튼 무척 힘든 상황이다.
어찌 풀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하고 속이 상한다. 저녁에 친구를 만났다. 무척 친해서 무슨 이야기든 털어놓는 친구이다. 이 특별한 친구는 고민이 1001개라도 해결책을 내놓을 정도로 특별한 재능을 자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속사포 쏟듯 쏟아낸다. 시도해봤어?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 있는데 뭐가 도움이 되더라. 내가 너라면. 하여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금과 옥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당신은 더 혼란스럽다. 왜 그럴까? 대개 충고는 돕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의도도 고결하기만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좋은 뜻으로 한 충고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의식되지 않지만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해주는 충고의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적 관점이 깔려있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서라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었을 충고지만 안타깝게도 친구에게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는 다른 사람이며 나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결책이 남에게도 좋으리라고 믿는 것은 전형적인 착각이다. 바로 그래서 충고가 뒤통수 때리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누군가 돕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상대방을, 그의 문제를, 그의 현실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도 당신에게 충고 하나를 하자면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충고이다. 제 49번째 심리학,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누군가 당신의 코앞에 초콜릿 한 조각을 흔들며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지금 초콜릿 한 조각을 받을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두 조각을 받을래?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어쩌면 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물음은 당신의 인생을 두고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초콜릿 질문은 1960년대에 워터 미시얼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행한 유명한 실험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박스를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했다. 지금 당장 박스에서 마시멜로 하나를 받을래? 아니면 몇 분 기다렸다가 두 개를 받을래? 몇몇 아이들은 당장 마시멜로를 잡았다. 다른 아이들은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면서 두 개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 딴 곳을 바라보거나 아예 두 눈을 질끈 감거나 다른 일에 신경 썼다. 여기까지야 그리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확인에 그쳤다. 놀라운 일은 14년 뒤에 일어났다. 미셸은 당시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다. 결과는 명확했다. 두 번째 마시멜로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자신감에 넘치며 사교적인 인격자로 성장했다. 반대로 참지 못하고 당장 마시멜로를 손에 넣었던 아이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포기가 빠르고 질투가 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장의 간절한 욕구를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보상 유예 혹은 충동 컨트롤이라 부른다. 이 유명한 미셸 연구는 충동 컨트롤 능력이 뛰어날수록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공과 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며 아주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활짝 벌린 팔로 맞아주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곧장 베풀어 주지도 않는다. 결국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없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간다. 이런 능력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기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 당장 마시멜로를 움켜쥐었던 사람은 이제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니다. 다행히도 충동 컨트롤은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정말 갖고 싶은 새 구두나 휴대폰을 보거든 저걸 꼭 오늘 사야만 할까 하고 자신에게 되물어라. 그래도 사고 싶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아라. 다음번에도 바뀌지 않으면 사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지금 당장 애인과 키스를 하고 싶은데 애인이 마침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자기야 지금은 곤란해 하고 말한다고 해서 저녁 내내 삐져있지 말자.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 나중에 하는 키스가 더 달콤할 거야. 갖고 싶은 것은 당장 가져야 적성이 풀리는 쪽에 가깝다면 인내심을 훈련해 볼 것을 권한다. 휴대폰이나 한 번의 키스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내심이야말로 인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이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모든 희망을 당장 채워주기보다 참을성을 기르도록 해주자.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다. 렌터의 오디오 책방에서는요, 오늘 마음의 법칙이라는 독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심리학 법칙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저는 아까 몇 법칙이었죠? 예, 7법칙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표정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웃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따라 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정말 지금 웃어왔던 것보다 더 많이 웃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에 정말 많이 웃고 사시는지요? 그래서 그 감정의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웃음이 감정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렌트 오디오 책방 오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11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렌토입니다.